사람마다 특히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들이 있잖아. 나라마다도 다른데 미국은 테러지 9.11 겪으면서 생긴 현상이고 여기는 학교 총기 사건도 많았잖아. 애초에 그러면 총을 금지시키던가 가지고 다니기는 해놓고 또 사고를 걱정하고 자빠졌어. 뭐 하는 거임? 존나 이해는 안 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 예전에 봉고차를 조심했어 사람들이. 대낮에도 승합차로 납치하는 인신매매가 많았단 말이야. 지금은 길거리 칼부림으로 바뀌었고 조선 최원종 이런 새끼들 나왔을 때 진짜 길거리 나가는 거 걱정이 됐었어. 씨발 새끼. 일본도 있잖아. 일본은 지진이겠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이 나라는 불도 무서워해. 일본이 유독 건물 화재에 민감하단 말이야. 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확정적일 거고 다른 대형 화재도 많이 겪었어. 그래서 불에 대한 경계심이 커. 일본이란 나라가. 일본은 그럼 언제부터 불을 무서워했냐? 이게 1657년에 일어난 에도 대화재 사건 그림인데 에도가 지금의 도쿄야. 화재가 일어난 일본의 연호를 따서 메이레키 대화재라고도 하는데 그냥 화재도 아니고 앞에 대가 붙잖아. 일본에서는 로마 대화재, 런던 대화재랑 묶어서 세계 3대 대화재라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 도쿄의 한 70%를 태워버린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시작이 혼묘지라는 절에서 처음 불이 났대. 이게 좀 길다 사건이 알아보려면 오프닝이 길어요. 절 주변은 어때? 산이잖아 다. 바로 산불로 이어진 거야. 거기에 계절풍 기간이라 바람 타고 마을까지 옮겨 붙어 버렸어. 이 마을이 대책 없이 당해버린 건데 이때 일본이 정권 바뀌면서 에도 중심의 정책을 냈거든. 원래는 에도가 사람 적은 시골이었어. 근데 이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드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살 집을 지어야겠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촘촘하게 짓기 시작해. 일본이 지금도 건물을 좀 빽빽하게 짓는 감이 있잖아. 이때 건축 방식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 집들을 뭘로 짓냐는 건데 1600년대 시멘트가 어딨냐. 그냥 나무지. 그러니까 에도라는 동네는 멀리서 봤을 때 그냥 하나의 나무 더미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야. 거기에 에도 중심 정책을 피다 보니 다른 지역 호족들을 좀 경계할 필요도 있잖아. 군대도 여기에 많이 밀집시켜두고 있었어. 마을에 난 불이 화약 창고까지 붙어버린 거지. 폭발까지 하기 시작해. 여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불 끄면 저기서 폭발하고 있고 저기 가서 불 끄고 있으면은 더 큰 불이 나 있네. 이렇게 에도 인구의 14%인 10만 명이 넘게 죽었고 화재로 쌀 만석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 500개가 넘게 전소돼 버렸대. 그러면은 대체 이 화재의 원인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혼묘지라는 절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했잖아. 이 절에 불이 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 화재의 원인을 후리소대의 저주라고도 부르는데 후리소대는 기모노의 한 종류래. 이게 종류가 있나봐 기모노가. 이때 에도에서 가면 파는 부잣집 상인의 외동딸인 오키쿠란 여자애의 후리소대가 문제였다는 거야. 오키쿠가 17이야. 지역 축제에 놀러 갔다가 어떤 남자를 알게 됐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고 집에 가서 말했는데 이 남자가 신분이 낮아. 부모가 허락을 안 하지. 그래서 더 못 만나게 하려고 오키쿠에게 외출 금지도 시켰어. 오키쿠가 상사병 걸린 거야. 알타가 죽어. 이날이 1월 18일이었는데 죽었으니까 장례 치르잖아. 거기가 혼묘지라는 절이었고 일본은 사람이 죽으면 평소 자주 입고 좋아하는 옷을 관에 덮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오키쿠가 이 남자 만난 날 입었던 후리소대를 덮어준 거지. 근데 얘가 부잣집 딸이잖아. 후리소대는 지금도 비싼 옷이래. 좋은 거는 한 1000만원대라는데 오키쿠도 부잣집 딸이니까 메이커로 된 거 입었을 거 아니야 그때. 이걸 관에 덮어서 일꾼들 시켜가지고 땅에 묻으라고 했어. 근데 생각해봐라. 관 묻는 일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아닐 거 아니야. 백정마냥 취급받던 하층민인데 후리소대 보고 이거 눈깔 도운 거야. 빼돌려서 팔았대. 이걸 어느 집 부모가 사다가 딸에게 입혔는데 얘도 죽어. 그것도 오키쿠랑 같은 1월 18일에 죽은 거지. 여기서 또 우연인진 모르겠는데 이 애도 장례를 치른 곳이 혼묘지야. 후리소대가 어떻게 돌고 돌다가 다시 혼묘지로 온 거지. 이 애 관에도 부모가 그 후리소대를 덮어줬는데 씨발 관 묻는 사람이 작년에 오키쿠 관 묻었던 그 새끼야. 또 가져다 팔았네. 그걸 사입은 애도 죽었는데 이 날짜도 1월 18일이었대. 이 집도 그 후리소대를 또 관에 덮어줬어. 여기에 관 묻는 일꾼이 아니 이 혼묘지 소속 상조 직원인가봐. 또 그때 그 새끼야. 일꾼 입장에선 어때? 3번이나 같은 후리소대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더 못 빼돌려.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거야. 무서워. 그래서 이 혼묘지 스님한테 고해성사를 해. 그러자 스님이 그 후리소대에는 오키쿠의 저주가 내린 것 같으니 자기가 공양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날 밤 불 피우고 기도 막 이렇게 하면서 후리소대를 불에 던져 태웠는데 마침 바람 불어가지고 불붙은 후리소대가 절 지붕으로 날아가면서 화재가 일어났고 그게 마을까지 번지게 됐다는 거지. 이게 에도의 3분의 1을 넘게 태우고 10만 명 죽게 만든 에도 대화재의 원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후리소대 화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 사건의 여파가 커가지고 덴노가 원호를 바꿀 정도였는데 이 저주가 뭐 진짜는 아니겠지. 사건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였다 보니까 어디에 책임을 좀 돌릴 필요가 있던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 같고 실제로도 그 절 스님들이 엄청 욕을 먹기는 했어. 스님들을 처벌하라는 사람들 반응이 많았던 거지. 이때 이 화재 피해를 수습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 호시나 마사유키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몰아내고 왕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서자야. 이미 호족들 작전대로 사건의 모든 책임은 혼묘지 스님들에게 있는 것처럼 확정된 분위기였어. 에도 사람들이 막 이 스님들 어떡할 건지 빨리 정해라 난리 치는데 여기에 호시나 마사유키는 이런 말을 해. 갖추어 놓지 않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스님들 처벌 대신 피해자 구제랑 도시 재건, 방화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대답을 내놓은 거지. 이게 존나 띵언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화재의 원인이 스님들에게 있었다 쳐도 이미 도시에 제대로 된 소방 대책이 없었는데 이 스님들만 쥐잡들이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진짜 이 스님들이 일부러 자기네 절까지 태우면서 불을 냈을 리도 없고 어쩌다 실수로 난 화재 같은데 처음엔 스님들 잘못으로 불이 났어도 도시까지 번지고 사람이 죽는 동안 바로 불을 끄지 못한 건 에도의 책임도 있다는 거야. 그 책임이 있는 에도에서 스님들 잡아 처벌해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은 사건을 대비도 안 한 주제에 범인만 잡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야. 도시의 입장이. 그러면 이 사건 뒤로 호시나 마사유키 말처럼 일본은 화재를 잘 대비했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 300년 뒤인 1945년 구에도 현 도쿄에 또 대화재가 일어나. 이 새끼들이 세계 2차 대전 저지른 대가로 원자폭탄 맞았잖아. 이때 화재에 너무 취약한 면이 또 드러난 거야. 일본은 에도가 도쿄로 변한 300년 사이에도 큰 화재들을 많이 겪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소방훈련하고 민간 소방대 운영했고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을 두기 시작했어. 시내마다 구덩이도 파서 소방수도 보유를 했거든. 수백 년간 화재에 대한 준비만큼은 나름 우리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폭탄 한 방에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 지들이 잘못한 거지만 일본 시민은 무슨 잘못임. 나라 방침이 병신 같았던 거지 그때. 전쟁 일으켰다가 이 원자폭탄으로 또 10만 명이 죽었네. 일본에서는 이때 생긴 화재도 물론 원자폭탄의 위력이 상상 초월이었던 것도 있지만 여전한 목재 건물 그리고 건물 밀집이 큰 피해를 촉진시켰다고 생각했어. 자기들은 300년 전 에도 화재 겪으면서 띄엄띄엄 짓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폭탄 터지면서 불 나보니까 그것도 모자랐던 거지. 문제는 이러고도 일본이 화재 대비에 딱히 바뀐 건 없다는 거야. 30년 만인 1972년에 샌리치 백화점 화재가 있었고 1년 뒤엔 다이오 백화점 화재도 일어났어. 이때도 오래된 건물에 소방시설 없었고 상가들 밀집해 있었고 300년 전이랑 똑같은 말 나왔거든. 이 새끼들 안 변해. 지들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소방법 자체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21세기가 된 지금 일본은 어떠냐? 똑같아. 이 새끼들 개꼰대야. 존나 안 바꿔. 2019년에 또 겪어요.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 말이 길었는데 일본의 고질병을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 이번에는 고의로 일으킨 방화인데 이번에도 갖추질 못해가지고 처벌이 어려운 건가 한번 보자고. 두 개의 죄. 2019년 7월 18일 오전 10시 35분 일본 교토의 3층짜리 이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네. 이 건물 이름은 어디서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도쿄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 건물인데 줄여서 쿄애니라고 많이 불러. 잠깐 알아보자면 1981년에 설립된 유명 애니 제작 스튜디오고 처음에는 다른 제작사의 애니를 색칠만 해서 납품하는 곳이었어. 그러다가 원작이 있는 작품을 애니화해주던 회사야. 대표적인 거 말하자면은 이 짤 본 적 있잖아. 중2병이라도 사랑하고 싶어라는 라이트 노벨 소설이 원작인데 이걸 애니화했던 곳이 이 쿄애니야. 참고로 여기서 라이트 노벨은 또 뭐냐? 일본의 대표적인 서브컬처 장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보면은 씹덕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 그게 맞아.
딱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라이트 노벨이 쉽게 소설과 만화책의 중간 단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글만 계속 나오면은 재미가 없잖아, 읽는 게. 애들도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화책 같은 사파를 그려놓고 내용도 주로 게임을 소설로 쓴 것처럼 판타지 학원물들이 많아. 쿄 애니가 처음에 이런 걸 채색만 해주다가 아예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흑염룡 그 만화였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던 게 저 능력은 평균치로 해달라고 말했잖아요. 역시 내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됐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잘 아냐? 씹덕 티나냐? 다 알죠? 유명하거든. 요새는 거의 소설 느낌이 안 나, 라이트 노벨. 거의 만화책 수준으로 변했어. 이세계물이라고 해가지고 주인공이 아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새 인생 사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인기란 말이야. 아예 지금은 그래서 거의 만화책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특징이 제목을 존나 길게 뽑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개찐따인데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서 인싸가 되는 내용. 그럼 제목이 뭐 쓸모없던 찐따였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초고격급 인싸?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래? 죽여달라는 거지 이건 그냥. 인기 라이트 노벨 작가인 남고생이 연하의 클래스메이트이자 성우인 여자아이에게 묵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제목도 있어. 사쿠라장의 애완소녀도 존나 진짜 개재밌다. 소드 아트 온라인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의 생활. 그만하자. 스즈미야 하루히 외주로 납품만 하던 쿄엔이가 나중에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2006년에 터진 대표작이 이거야. 스즈미야 하루이 이거. 이걸로 한 방에 유명해져가지고 K-ON이라든가 아까 본 이거 중2병 사랑하고 싶어 이런 것까지 연타 치면서 메이저 제작사가 된 곳이 바로 이 쿄엔이다. 진짜 잘 만들어. 한번 보라니까. 목소리의 형태라고 이거는 참고로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병실에서 봤다는 얘기도 있어. 이것도 쿄엔이에서 만들었어. 이 정도로 유명한 제작사인데 너무 갑자기 유명해지면 어때? 또 사건 사고가 꽤 따라다니게 돼 있잖아. 인기 있는 작품들 재탕하면서 연재한다든지 갑질 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 가장 큰 사고는 뭐 이번에 알아볼 쿄엔이 화재고 이게 문제는 단순 화재가 아니고 방화였다는 건데 사건으로 돌아가자. 씹덕질 그만하고 2019년 7월 18일 오전 10시 35분 쿄엔이가 건물이 하나가 아니야. 불이 난 곳은 제1 스튜디오야. 본사는 따로 있고 여기 제1 스튜디오에 어떤 남자가 침입해가지고 양동이 2개에다가 휘발유 한 10리터를 떠왔어. 이걸 그대로 1층에 뿌리고 바로 불을 질러버린 거야. 화재 규모가 꽤 큰 사건이었는데 현관에 불을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휘발유의 가연성으로 얼마나 쉽게 번지겠어. 바로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야. 입구가 막힌 거지. 1층 여자 화장실 창문 밖에 나갈 방법이 없었대. 평소에 비상구로 쓰는 곳도 아니잖아. 화장실 창문이. 눈앞에 대형 불 났는데 화장실이 바로 떠오르긴 하겠냐? 2분 만에 뭐 폭발까지 일어났고 그 사이 소방서에 22번의 신고가 들어왔어. 교토소방대 와서 불 끄기 시작했지. 근데 알잖아. 휘발유에 불이 났는데 여기에 물 뿌리면 더 좆될 거 아니야. 위층들이야 번진 불이니까 휘발유랑은 상관이 없어. 그나마 여기서부터 물을 뿌려봤는데 불은 위로 타잖아. 애초에 1층을 진화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안 꺼지는 거지 2, 3층이. 그래서 진화하는데 20시간이나 걸린 거야. 3층짜리 건물 화재지만 상상 이상의 대형 사건이었어. 소방차, 구급차, 헬리콥터가 111대가 왔고 사람만 400명 정도 동원됐거든. 한 70명 건물에 갇혀 있었대. 이 중 3층 옥상문 앞에서만 19명이 사망해. 1층이 막혀 있으니까 옥상으로라도 나가보려는 거는 상식적인 판단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옥상을 못 열고 코앞에서 죽은 거야 다. 너무 이상하잖아. 그 많은 사람이 왜 문도 못 열고 쓰러진 거냐? 불 다 끄고 내부 조사해보니까 사건 직전부터 누가 자꾸 옥상에서 담배를 폈나 봐. 꽁초가 계속 발견되길래 평소부터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대. 비상구를 없앴다는 이야기잖아. 화재 열기에 사람들이 당황했고 유독가스까지 마시면서 문을 뭐 열어보고 뭐 열쇠 찾고 이럴 시간도 없이 다 쓰러진 거지. 근데 쿄엔이의 말을 또 들어보면은 이날은 옥상문을 잠가두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리 담배 피는 사람들 많다고 비상구를 막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거든. 쿄엔이가 이걸로 욕먹을까봐 열려있다고 둘러댄 건지는 모르겠는데 옥상문을 못 열던 사람들은 창문이라도 깨서 뛰어내리는 방법도 있긴 했어. 다치는 건 다음 문제고 이대로 죽느니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들 처음 겪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쉽게 내릴 수는 또 없었나 봐. 사실 쿄엔이가 화재의 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건물이긴 해. 교토 소방국이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 건물이 소방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고 소방 방제 훈련도 주기적으로 했대. 2014년엔 소방청에서 표창도 받았고, 근데 생존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동안 받아온 소방 훈련과 차원이 다른 화재여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지. 테러 형식의 화재였는데 이런 교육은 못 받았다는 거야. 아니 씨발, 만화 그리는 회사에서 테러 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2층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11명이었는데 여기 사람들도 창문을 열질 못했어. 창틀이 뜨거우니까 못 만진 거야 애초에. 그럼 뭘 던져서 유리라도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만한 물건도 못 찾았던 것 같고 애초에 연기가 가득 차버리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았겠지. 깨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질식한 것 같대. 1층에서는 5명이 죽었어. 오히려 위로 올라가지 않은 1층의 피해자가 제일 적어. 불이 번지기 직전의 상황이라 살아있는 채로 병원에 제일 많이 실려간 사람들이긴 했는데 여기서도 그중에 대부분은 화상으로 생긴 감염과 폐혈증으로 죽기도 했고, 일단 안에 누가 있는지 바로 파악이 안 되니까 실종자도 많았거든. 시신 확인되더라도 훼손이 너무 심한 거야. 불에 탔으니까. 성별도 알아보기 어렵게 죽은 사람들까지 있었어. 이렇게 건물에 있던 70명 중 절반 넘게 사망을 한 건데, 일본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사건은 1938년에 일어난 츠야마 살인 사건이라고, 이때 한 30명 죽었는데 그것보다 6명이나 더 많은 36명 기록하면서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는 지금 일본 최대 규모의 살인으로 기록이 돼 있지.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휘발유를, 그래, 페트병 10개 이상의 양을 뿌리긴 했지. 그래도 안에 7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다들 손도 못 써볼 정도로 불이 금방 번지고 다 타버리자는 거야. 일본이 건물을 비가연성 재료로 짓기 시작한 지도 꽤 됐고, 여기가 뭐 초가집이냐? 불 붙인다고 뭐 건물이 바로 타? 그러질 않아. 사람들은 당연히 범인도 뭐 그렇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화재의 원인이 너무 궁금했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일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일단 사건 터지면 원인과 책임 어디에 둘지 존나 신경을 쓴다는 데 있던 것 같아. 각자 부서마다 이거 우리 일 아닌데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 수사 개판 나기도 했고 범인 놓치는 경우 많이 봤잖아. 일단 교토 소방국에게 물어보니까 정작 쿄엔이 스튜디오의 방화 대책은 다 적절했대. 소방법 준수해서 지어진 건물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지. 얘네들 기준에서는 소방법을 준수한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형편이 없는 거야. 천장 보면은 이런 거 꼭 있잖아, 우리나라. 스프링클러라고 불 나면 여기서 물 떨어지는 거잖아. 이게 없었대. 왜 없어? 이 건물이 소방법으로 볼 때 완벽한 건물이라 설치를 안 했대. 참신하게 미친놈들이다. 이게 있어야 완벽한 거 아니냐? 뭐 병신 같은 판단을 하고 있네? 그래서 소화기랑 비상경보기만 설치해두고 있었다는 거지. 뭔 소리야, 씨발. 이것 때문에 소방서가 출동하는 동안 불이 2, 3층까지 번진 거고, 외부에서 물 뿌리는 수밖에 진화 방법이 없으니까 불 끄는데 오래 걸린 거야. 거기에 건물이 비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것도 겉에만 그런 거래. 내부 자재는 나무였다는 거지. 당장은 불이 잘 안 붙긴 하겠지만 한번 뚫고 들어가면은 답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소방대책이 완벽하다는 거임? 이 사건이 4년밖에 안 됐어. 근데 일본은 아직도 이런 구조의 건물이 많아. 우리 작가가 일본 현지에 살잖아. 지금 외국인 노동자인데 집이 7층이래, 자기네 집. 스프링클러가 없대. 소화기도 본 적이 없고 가스 누출 감지기는 달려있는데 이게 도시가스에서 빌려준 거래. 그래서 그 감지기 비용을 입주민들이 매달 500원씩 내야 된대. 이게 맞아? 이게 우리 시각에서는 얼토당토 안 하거든. 일본 소방법이 이상한 건지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 있는지를 이걸 잘 모를 정도라니까? 일본은 아직도 건물 지을 때 나무를 선호한대요. 그러면 화재에 약한 건 당연한 건데 왜 스프링클러 기본 설치가 소방법에 또 없냐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야, 일본이 지금. 여기에 일본 건축 구조의 특별한 부분도 원인이었어, 이 쿄엔이 건물. 이 나라는 좁은 지역에 많은 건물을 짓는 게 특징이잖아. 이게 아파트의 장점이기도 하고 옆으로 넓히는 대신 위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나선 계단을 사용하는 데가 많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나선 계단이 별로 없어요. 일단 뭐 근데 인테리어적으로 간지는 나는 것 같아.
괜히 고급진 데 온 느낌 들고 하잖아. 그런 장점은 있는데 Q&A 건물이 이런 나선 계단을 사용하고 있던 거야. 문제는 최초 발화 지점이 스튜디오 현관과 나선 계단 사이였다는 거지. 애초에 여기가 아니면 나갈 방법이 없는 건물이라 화재 발생과 동시에 사람들이 다 갇힌 거야. 나도 이 사건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나선 계단이 진짜 화재에 취약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안 만드는 이유가 있던 거야. 봐봐. 1층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3층까지 뻥 뚫려 있는 구조잖아. 그래서 불이 나자마자 5초 만에 연기가 3층까지 올라가 버렸고 15초 뒤에는 100도의 열기를 가진 매연까지 올라갔대. 20층은 3초 만에 연기로 꽉 차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게 Q&A 건물이야. 사실 나선형 계단에 취약한 점도 대비를 해놓은 건물이었대. Q&A는 저기 나선형 계단 천장 쪽 보면은 유리 조그맣게 매달려 있는 거 보이지. 화재가 발생하면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설치해둔 재연 경계벽이야. 저게 50cm 길이 정도로 달아났는데 불이 나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차단하냐 벽을. 아니야. 이게 전부야. 이때 살아남은 사람 말 들어보면 전혀 쓸모가 없었대. 아니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 저거 달아놓는다고 뭐 연기가 갇히냐? 그냥 순환돼 버리면 그만이잖아. 아니 씨발 통로를 막는 게 아니면은 저걸로 연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임? 이해를 못하겠어. 애초에 불을 낸 새끼가 당연히 문제겠지만 화재 자체로만 봤을 때 스프링클러 없고 나선 계단 건물이기도 하니까 불이 금방 3층까지 타고 올라간 거야. 이 계단 따라서. 알고 보면 이거는 화재를 대비한 건물이 조금도 아니라는 거야. 불은 태우는 대상을 탄소 덩어리로 바꾸잖아. 자세한 우리가 뭐 화학 공식은 몰라도 이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다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쉽게 불이라는 거는 주변 산소를 빨아먹으면서 몸집을 키우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불이 번진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 화재는 1층에서 처음 불이 났을 때 휘발유에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폭발을 했던 건데 30초 만에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 버렸대. 그때 이미 1층 산소를 다 빨아버린 거지. 불은 계속 살아남으려면 산소가 더 필요해. 남은 건 2층, 3층이잖아. 하필 나선형 계단이니까 직선으로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산소 타고 한 방에 위로 올라간 거야. 나선 계단으로 불기둥이 만들어져 버린 거지. 여기서 생긴 유독가스로 사람들 질식했던 거고, 여기에 벽 내부는 가연성이잖아. 뭐 언제든 불만 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죽는 건물이었던 거야. 이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33명쯤 되거든. 대부분 창문에서 뛰어내린 경우들이래. Q&A 건물이 소방대피 훈련도 해오던 곳이긴 해. 근데 실제로 탈출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불이 워낙에 빨리 번져가지고 소방대피 훈련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TV에서도 이 사건 취재하면서 실험을 해봤거든. 똑같은 상황이 나왔어. 이걸로 일본 소방법은 병신 같고 Q&A 스튜디오는 구조나 디자인 면에서 화재에 너무 약한 건물이라는 게 확인됐지. 목재 건물이 많은 나라에서 예전부터 대형 화재, 지진을 수없이 겪어놓고도 왜 아직도 안전인식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야.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 이게 아니지. 범죄 사건이니까. 여태 소방법이랑 건물 탓만 했지만 어쨌든 애초에 불을 질렀다는 그 새끼가 이 사태의 흑막이란 말이야. 이 새끼 누군지 알아보고 범행 동기 또 뭔지 알아보자고.